한동안 안정세를 보였던 유럽 위기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부정부패, 그리고 유로화 강세를 놓고 입장 차이가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게다가 영국의 EU 탈퇴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게다가 현재 이탈리아 연정정부 구성에 대한 논란까지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유럽 문제 다시 재점검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죠.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동안 저희 방송에서 유럽 위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안 했습니다. 그만큼 좀 잠잠했었는데 최근에 다시 국면이 심상치 않게 변화하고 있다고요. 네. 이 주제는 어제 네. 미국의 그 출구 전략 얘기, 양적완화 정책 조기 종료 문제, 오늘 버너키 의장의 입장이 확인돼서 오늘 세계 증시의 이게 우두머리가 뭔가요? 형제 역할이라 그러나요? 네. 이렇게 큰형 역할, 맏형 역할을 충분히 해서 아마 자고 일어났으면 미국 증시가 많이 올랐다는 것을 아실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시장분석께서 어제 미국의 입장을 좀 하고 유럽의 얘기를 좀 이렇게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래서 이 주제를 좀 미리 잡은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계셨지만은 이렇게 시청자분이 방송을 요구하실 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불안감이 있는 건 사실인데요. 최근에 많이 있어 지금 모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태리, 스페인의 그 집권당의 부정부패 문제, 그 다음에 유로화의 그 강세 문제, 위기 풀기 위해선 유로가 약세가 돼야 되는데 유로가 강세가 됐었던 부분, 그 다음에 EU의 영국의 탈퇴 문제, 그리고 이태리 총선에 따라서 어떤 집권당이 이렇게 확실하게 상원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서 연정 구성이 상당히 좀 연정 체제로 내지는 과도 정부 체제로 가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정책 혼선 문제, 이런 문제가 한꺼번에 불거졌기 때문에 시청자분이 방송을 요구하실 만큼 이게 우리 투자자라든가 시청자분한테 상당히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네, 하나하나 저희가 이슈들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페인과 이탈리아 집권당의 부정부패 문제 발생한 지 거의 이제 한 달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현재 상황을 좀 정리를 해주시죠. 근본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는 그때 이슈에 따라서 덮어가는 분위기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유럽의 이와 관련돼서 앞서 말씀드린 같이 이태리의 어떤 총선 결과에 따른 향후의 불안감을 제어하고는 대부분 다 불안감이 해결되질 않았습니다는 그때 이슈에 따라서 덮어가는 분위기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스페인의 부정부패 문제는 아무것도 해결된 건 없습니다. 다만 스페인의 집권당의 부정부패 문제에서 부인하는 이 실랑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원래 리스크라 하는 것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시장에 반영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시장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되 있고요. 오히려 더 심각한 것이 이태리의 부정부패였었는데요. 이번에 그 총선으로 무도하는 분위기죠. 네. 그래서 이태리의 그 부정부패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닙니다는 총선 결과 이후에 사실 결과가 기대와 달리 상당히 불안한 상황을 이렇게 됨에 따라서 그쪽으로 묻어가는 이런 분위기로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스페인과 이태리의 부정부패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닙니다는 사실상 수면으로 잠복된 상태에서 시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그러나 언제든지 해결되지 않는 만큼 이렇게 다시 부각될 수 있는 소지는 충분히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네. 다음 이슈는 미국과 일본의 양적 완화로 유로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유로화 강세를 놓고 여러 국가 간의 입장 차이가 좀 심하다고 하는데요. 어떤 상황인가요? 사실은 이 문제가 유럽 위기와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가 네. 될 거로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이태리 총선 결과 이 때문에 유럽 위기가 증폭되면서 유로화가 약세를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한때 유로 달러가 1.35달러까지 가다가 지금 1.32달러로 유로가 약세가 되다 보니까 그동안 유로 강세가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상당히 좀 장용이 되지 않느냐 해서 독일은 시장 개입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독일을 제한 나머지 국가들은 시장 개입해야 된다. 어떻게 유로 약세를 해서 수출이라든가 경기 위기 극복을 해야 된다 하는 이 갈등 문제가 사실 가장 큰 문제를 됐었거든요. 네. 그러나 유로 위기가 이렇게 불거지면서 사실 유로가 약세가 되다 보니까 이 문제도 갈등의 소지는 남아있습니다는 수면하러 잠복된 상태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네. 이 영상으로 보면 회원국 간의 갈등 문제가 소강국면이 점에 따라서 유로와 개인 문제를 두고 금융시장의 불안감을 이렇게
시킬 거로 이렇게 봤던 요인들은 지금은 사실상 오히려 외환 시장에 또 금융 시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언제든지 유로 가치가 강세가 되면 지금 독일을 제외한 나머지 16개국의 회원국 간의 입장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다시 불거질 수 있는 소지는 충분히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직접적으로 유로 문제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국이 유로를 탈퇴할 수도 있다, EU를 탈퇴할 수도 있다라는 것도 하나 유로 앞날의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네, 아무래도 이제 2010년, 17년까지 국민투표를 붙여서 이것을 결정하겠다 하는 입장인데요.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상 이것은 영국이 EU를 탈퇴하겠다는 어떤 진정성 있는 그런 내심보다도 지금 영국과 유로랜드 17개국과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습니다. 이 현안에서 협상력을 제고한 차원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것이 그대로 시장에 나타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영국 입장에 대해서 영령 국가들, 이렇게 영국의 영향력 국가가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이런 국가들이거든요. 이런 국가들이 자금력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영국과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가 같이 이렇게 가는 입장이고요. 물론 스웨덴과 노르웨이, 덴마크는 EU 탈퇴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간접적으로 보면 협상력 제고를 위해서 EU, 영국에 협조하는 분위기고요. 여기에 유로랜드와의 현안 처리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항이거든요. 네. 다만 그때 말씀드렸던 사항보다는 스웨덴과 노르웨이, 덴마크가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해서 유로의 그 협상력을 제고를 시키기 위해서 영국에 더 두둔하는 입장, 이런 쪽으로 간다. 전체적으로 보면 영국도 이렇게 그 EU에 본격적으로 탈퇴하겠다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말씀대로 앞에서 저희가 다뤄봤던 이슈들 많이 약화가 됐습니다. 사실 불안의 요소가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이게 약화된 이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것을 뒤엎을 이태리 총선이 가장 큰 리스크로 떠올랐기 때문이죠. 네, 아무래도 리스크는 여러 가지가 존재가 있을 때는 사실 가장 큰 리스크에 의해서 덮어가는 분위기입니다. 그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전에 한번 말씀했던 내용을 지금의 진전 상황과 함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각도에서는 지금 유로 위기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역시 이태리 문제다 이렇게 볼 때 있는데요. 지금 상태에서는 재선거는 불가피하지 않느냐 하는, 재선거가 되지 않을 때는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방안, 그 다음에 사실 소수정부 체제로 이렇게 가는 방안, 이 문제인데요. 이태리도 저도 이 웨파 세미나에 가본 이런 국가하고 정책 당국자를 만나봤습니다는 사실 연립정부라든가 소수정부 체제에서 가보면 이태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국민 간의 갈등 문제라든가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재선거로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보면 과도기적인 기간, 재선거로 하는 치르는 기간 동안에 정책적으로 상당히 혼선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태리가 지금 위기 극복 사항이 안 된다면 사실 지금의 정책의 소강 국면이 되는 것도 그렇게 그 큰 시장의 리스크는 안 될 거로 이렇게 봅니다는 지금은 위기 극복을 위해서 처리할 현안도 많고 또 결정될 정책도 많은 상태에서 과도기적인 기간을 갖는다면 아무래도 이태리의 사실 ECB로부터 유럽중앙은행으로부터 받는 구제금리라든가 이태리의 신용등급상에 있어서는 사실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오늘 세계 3대 평가기관의 하나인 스탠다드 푸어스가 총선 결과에 대해서 신용등급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이런 입장을 이렇게 보였는데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과도기적인 기간에 총선을 치르는 기간이 한 4개월 정도 되다 보니까 이거는 신용등급상에 크게 전망 부분이든 등급 조정에서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그 총선, 재선의 결과에 따라서 3대 평가기관들의 입장이 공식적으로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유럽의 위기국은 현재 많습니다. 그리스도 있고요, 스페인, 이탈리아 여러 나라가 있지만 현재 시장의 핵심 화두는 바로 이탈리아라고 할 수 있죠. 이탈리아에 혼란이 오면 전체적으로 불안감이 높아지겠죠. 네, 아무래도 이제 스페인보다도 더 중요한 게 이태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스페인은 17개 회원국에 경제 여건이 좋은 굿애플스 국가, 경제 여건이 나쁜 배드애플스 국가 간의 중간자 성격을 띠기 때문에 이 17개 회원국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할 때는 그 중간자 스페인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스페인을 주목했던 상황이거든요. 그러나 이태리 같은 경우에는 유로랜드의 3대 경제 대국입니다. 그런 각도에서 보면 이태리가
지금 샌다스 포어스를 비롯한 3대 평가기관들이 총선 결과에도 불구하고 입장차가 지금 이렇게 유보를 하는 분위기가 되는 것은 역시 재선 결과 이후에 이태리의 현재 국민들의 성향을 이렇게 감안해 볼 땐 불안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실상 이태리 위기와 관련해서 이전에 베를루스코니 이런 그 부정부패라든가 또 뭐 아침에서 이상합니다는 이런 총리가 끝나고 나니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행위 네.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각되는 데에 대해서는 저도 뭐 우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아해하고 있죠. 이게 이태리 국민들입니다. 그리고 이태리 자체는 유로화보다는 리러화에 대해서 강한 향수를 갖고 있는 것이 이태리 국민들입니다. 네. 이런 각도에서 볼 땐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서 다음에 재선을 치른다 하더라도 오늘과 같은 사건, 이번에 이제 총선 결과가 나온 사건을 고스란히 재확인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거든요. 이게 3대 평가기관들이 평가에 대해서 유보하는 시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각도에서 드라기 총재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입장이 중요했었는데요. 왜냐, 드라기는 이태리 사람이었었고 유로 위기의 금융위를 가는데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여러 가지 난항들이 많거든요. 그런 각도에서는 금융의 총책 역할을 맡고 있는 드라기 총재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지금은 그런 것 같습니다. 한편에서는 버냉키장이 끌어주고 그 다음에 드라기 총재가 오늘 아마 유럽 그 증시가 오르고 그 미국 증시가 오르는 데는 앞서 연구원께서 미국 지표 얘기인데 미국 지표보다는 양 총재가 지금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입장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버냉키장 입장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의회 점검 결과가 나왔고요. 드라기 총재도 사실 유럽 통합에 대해서 강한 의지와 함께 출구 전략 문제에 대해서는 강하게 지금 상태에서는 위기 극복을 위해서 또 이러한 현안에 대해서 입장 차이를 보는 것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출구 전략 얘기는 사실 있을 수가 없다 하는 이런 입장이 지금 양 그 중앙은행 입장이 세계 증시를 이렇게 끌어올리는 배경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드라기 총재가 시장의 기대 이상으로 현안 문제라든가 출구 전략 문제에 대해서 얘기한 게 오늘 다우지수가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르는 배경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탈리아 문제가 불거지면서 국제금융시장이 혼탁한 상황에 빠져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혼선을 빚고 있는 부분이 바로 엔달러 환율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한번 이렇게 보세요. 유럽 위기 문제가 이렇게 불거지다 보니까 지금 아베 얘기 안 나오죠. 네. 그리고 엔저 문제 안 얘기해죠. 그렇죠. 사실 유럽 위기가 불거지기 전에는 이 문제가 얼마나 크게 됐습니까? 근데 속 들어가는 분위기거든요. 왜냐하면 누누이 이 한국경제TV를 잘 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 사실상 유럽 위기 재미에 따라서 유로화가 약세가 되는 1.35달러에서 1.31달러대로 유로화가 약세가 되거든요. 그러면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이런 메커니즘을 TV를 통해서 많이 허드리려고 노력하는데요. 시청자분의 안목을 틔워드리기 위해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물론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이 많습니다는 이런 문제를 매일 새벽같이 2시에 나와서 여러분한테 이런 메커니즘을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거거든요. 자, 유로가 약세가 되면 일본 경제가 여건을 강화해서 세이프 헤븐으로서 엔화가 강세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새벽에 끝난 이렇게 뉴욕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이 91엔대로 자, 차하게 굴었다가 내정이 되고 이랬어서 아베노믹스를 강하게 신봉할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돼서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서 100엔이 고만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는 지금 엔달러 환율이 91엔대 가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각도에서 보면 이렇게 유럽 위기와 관련해서 사실 한쪽에서는 불안 요인이 있지만 한쪽으로는 쏠림 현상 부분이 풀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이게 금융위기 직후에 여유가 없었던 상황보다는 많이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불안 요인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더욱더 불안 요인을 잠재시키는 이거의 세계 경제라든가 금융시장이 꾸준히 발전되는 이런 측면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연초에도 글로벌 증시가 사실 그동안 채권 쪽으로 갔습니다는 주가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전향적으로 검토해 줍사. 그래야지 재테크 수익률 어느 정도는 맞춰줄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던 상황도 그런 측면에서 지금 같은 상황을 근거로 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네. 그런 각도에서는 엔달러 환율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90엔대입니다는 이 아베노믹스에서 신봉자에 해당되는 그렇다가 다음 달에 취임할 땐 또다시 또 엔저연이 있을 수가 있겠거든요. 그래서 엔달러 환율 문제는 변동성이 상당히 확대되는 이런 쪽으로 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아무튼 간에 우리도 엔저에 따라서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은 많이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네. 이런 부분은 좀 다행스럽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유럽 위기가 이탈리아 총선 이후로 다시 수면 위로 급하게 떠오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유럽 위기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지 전망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